오늘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가에 관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서 제재 동참 국가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감산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며칠 전에 밝혔었죠. JP모건은 이를 두고 유가 상한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지는 순간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줄임으로써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전했고요. 하지만 예상되던 일이었던 걸까요?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유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내년 유가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높은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서 석유보다는 천연가스 가격에 이제부터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상업은행 순위 3위 시티그룹에 따르면 유럽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미국 경제 역시 내년 하반기쯤이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미국 스탠다드 차터스 은행은 브렌트유의 가격이 내년에 배럴당 4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2020년 수준으로 급락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IA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세계 석유 재고가 지금보다도 일평균 20배럴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내년 2분기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웃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정유시설 가동률은 내년에도 지난 5년 평균에 머물 전망인 거죠. 한편 유가와 달리 내년 천연가스 가격은 급하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변화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주요 생산국들이 공급을 더 늘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 가벼운 충격에도 시세가 급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제 천연가스 시세는 지난 여름이죠. 세계 4위 LNG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에게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이 대체 공급만을 찾아 나서면서 사재기를 했고 그 속에서 급등세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유럽의 LNG 비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내려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계 3위 LNG 수출국이었던 미국은 유럽에 막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LNG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된 LNG 기업들도 함께 오늘장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바로 사우디인데요. 3분기 사우디의 실질 GDP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8.8% 증가했습니다. 사실 사우디 정부가 내놓은 올해 GDP 증가율은 8.5%였는데요. 이보다도 더 상향된 수치가 발표된 거죠. 비즈니스 리코더에 따르면 올해 사우디가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 궤도에 올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G20 중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외신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체 재정 수입의 75%를 차지합니다.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석유 사업이 급성장했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석유 사업은 사우디에게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되지만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지죠. 사우디가 딱 그 상황입니다. 4분기부터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이 깨지면서 급락하고 있었는데요. G20과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는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여기에다가 원유 수요를 줄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내년 사우디의 재정 흑자 규모는 올해보다도 무려 84%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외신들은 사우디 경제의 고성장 배경에는 빈살만 왕세자의 사업 다각화 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중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나선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최대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건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우디 경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가 산업을 개방하고 또 다각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고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MOU 계약까지 체결을 했었죠. 탈석유 경제를 추진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사우디 왕세제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슈, 사우디 원유가 관련해서 다뤄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한중 이야기가 나와서 한 이슈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은 양국 간의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 당시 개최됐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회담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항공편의 증편, 인적 교류의 확대, 문화 콘텐츠의 교류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 특히 한국은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가 한학령이 시작됐던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학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예전처럼 중국에 원활히 수출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화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또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이슈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상 가운데 하나인 골든글러브 영화상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헤어질 결심은 이날 독일, 아르헨티나, 벨기에, 인도와 함께 비영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헤어질 결심이 한국계 콘텐츠의 수상 기록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이어진다라고 외신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에서 2020년에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요. 지난해에는 미나리가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이었죠.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가 TV 드라마 부분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바타2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콘텐츠 열풍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요. 해외로 뻗어나가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 콘텐츠의 열풍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장 마감 상황 함께 보실까요?